매우 매우 어려운 시장이 지금 건설업계 시장입니다. 건설업계는 숨 넘어가고 있는데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요.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태형건설도 그렇고 산소호흡기 정도 되어주고 있는데 물에서 지금 끄집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에 빠져 있어요. 다들 둥둥둥둥 언제 빠져 죽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거주 의무가 이제 3년 이제 3년 폐지가 유예요? 됐는데 네네. 앞으로 이제 3년 뒤 안에만 이제 전세를 뭐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서 살아라. 뭐 그거로 맞습니다. 약간은 조금 유예를 해준 거죠. 유예죠.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는지랑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패키지거든요. 이게 나온 유례를 보면 일단 202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22년에 이제 미국에서 미친 듯이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은행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모든 게 무너졌죠. 네. 매매, 전세, 분양시장 다 무너집니다.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둔촌주공 미계약 나오고 난리가 나니까 살려야죠.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 2022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네. 굉장히 큰 소리 치다가 6개월 만에 태세 전환합니다. 집값 떨어지니까 무슨 소리야. 빨리 살려야 돼. 살려주는 카드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강남, 상구, 용산구 빼고 이제 규제 지역 풀어줬고 분양권 관련해서는 2개가 나왔습니다. 전매 제한.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전매 제한이 걸리면 그 기간 동안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풀어주겠다.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실거주 의무가 걸립니다. 2년에서 5년. 네. 강제로 거주를 해야 돼요. 이 2개가 패키지인데 자신 있게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전매 제한은 정부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풀어줄 수가 있었는데 실거주 의무는 국회예요. 주택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다 보니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분양권을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풀어주게 되면 투기하라는 거 아니야? 분양권을 왜 팔아야 돼?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실거주 할 사람들만 분양 받아야지.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청약 통장을 써서 분양을 받아야지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짜 실수요자들이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못 사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야당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하죠. 반대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년이 지나도 실거주 의무는 그냥 국회에서 계류 중이에요. 네. 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받은 분들이 정부 믿고 이제 1년 후 2023년 12월 15일이었나요? 분양권을 팔 수 있을 때가 왔는데 실거주 의무가 걸리네? 야, 거주해. 팔 수는 있는데 너 거주 안 했잖아. 그래도 너 팔면 너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때린다? 못 팔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4월 총선 앞두고 여당하고 야당이 이제 머리를 끌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는 도저히 이거 폐지는 못 해주겠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것 같네? 묘안을 찾은 게 이제 3년 유예입니다. 야, 3년 후에 고민하자. 22대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자, 우리는 이거 그냥 넘기자. 뒤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3년이에요. 네. 저는 이게 왜 3년일까? 들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3년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2+2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세입자면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을 합니다. 이제 입주할 때가 됐어요. 11월부터 이제 입주를 할 텐데 2년 살고요. 처음 입주할 때는 저렴하게 들어가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네. 들어갔는데 2년 더 살고 싶어요. 그럼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주인이 그러겠죠. 야, 잠깐 있어봐. 내가 3년 유예 걸렸거든? 내가 너를 더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냥 정부하고 국회가 나보고 들어가래. 네. 너 어떡하니? 내 잘못이 아니야. 거절을 하게 됩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 거절 요건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거주할 때. 목적이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붙었습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붙었는데 나는 두 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집주인이 이제 내가 거주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나 계약갱신 청구 거절합니다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한마디 합니다. 가만히 너를 보니까 너 입주 안 할 것 같아. 내가 왜 나가야 돼? 너 입주 안 하는 거 맞지? 너 거짓말 하는 거지? 집주인이 무슨 소리야? 나 입주한다니까. 너 아니잖아. 서로 싸웁니다. 네. 싸워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데 1심, 2심은 집주인이 이겼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야, 집주인이 거주하고 안 하고는 집주인 마음이지. 거주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 네.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이겼어요. 집주인이 네가 입증하는 거 진짜 입증해.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증거대. 증거가 뭐냐? 너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너가 전 세대가 입주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부모님이 입주한다고 했다가 왜 말이 달라져? 너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진정성이 있어야 돼. 네가 이사를 가려면 그 집주인이 집이 세 채가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왜 그 집에 입주를 하냐고. 다른 집에 가도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집 살고 있는 집 매물 내놓지도 않았잖아.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진정성을 입증하라는 건데 3년 이후에는 진정성이 돼요. 이거는 뭐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이 아니 나는 계약갱신 청구 받아주고 싶은데 아니 국가에서 나보고 입주하라는데 어떡합니까? 세입자는 2년 살고 쫓겨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깜빡하고 연장해줬는데 3년이 됐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나 실거주해야 되는데 좀 나가줘. 계약갱신 청구했잖아. 야 법에 나보고 입주하래. 아마 소송 걸릴 겁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4년을 해주든가. 왜 3년 해줬을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방송 네, 나가서 네. 그 패널이 있더라고요. 정치 쪽에 나온 패널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3년을 해줬냐고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게 논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논란이 돼야 다음 국회에서 폐지를 하든 네. 어떤 뭐 뭐 개정을 연장을 하든 연장을 하든 할 거니까 논란이 되라고 3년을 해줬다라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던데 일단 3년 이후에는 논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 물량이 좀 나오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2024년 올해 전세 매물의 40%가 이제 강동구에 좀 몰려 있거든요. 강동구의 전세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11월 입주잖아요. 네. 몇 개월 남았나요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8개월 남았는데 네. 지금부터 벌써 전세 매물이 나옵니다. 500건 정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저렴한 전세를 찾고 싶은 분들은 서울에서 올해는 강동구로 눈을 좀 돌려야 될 것 같고요. 계약서 쓸 때 물어보십시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조합원들도 있고 일반 분양을 받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원 물건이 좀 좋고요. 특약사항에 집주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특약사항에 적어두시고요. 없어. 나 실거주 의무 없어라고 했는데 2년 후에 실거주 하겠다고 거절하면 진정성에서 의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 특약사항에 적어야 되고 집주인 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법이고 아마 다음 국회에서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게 그 또 조합원하고 그냥 일반 분양자하고 그 전세 가격도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세입자면 조합원 물건이 4년 살 수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2년 살고 거의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선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아마 조합원 물건이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비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는 강동구에 저렴한 전세 구하기는 딱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동구 쪽에 이제 40% 가까이 모여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나머지 지역들에는 이게 뭐 드문드문 뭐 단지들이 드문드문이죠. 있긴 그래서 있지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영향은 같습니다. 않을 것이다. 이게 대규모로 나와야 우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요. 네. 9,510세대가 나왔을 때 6개월 정도 전세가 약세였거든요.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거는요. 강동구에 올해 물량이 많아. 그러면 이게 영원히 저렴한 게 아니고 2년에서 4년이거든요. 4년 후에는 아마 전세 가격이 굉장히 껑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2년이나 4년 정도 저렴하게 살겠구나 생각을 해야지 그 사이에 어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마 상당히 높은 전세 가격을 나중에는 또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헬리오시티도 처음에 입주할 때는 이제 전세가 되게 낮았다가 전용 84가 제 기억으로 4억 몇천까지 재계약할 내려왔었거든요. 때 막 엄청 뛰어가지고 그럼요. 많이들 이사 가시고 그게 했던 적이 있었죠.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3년 뒤에는 좀 강동구 같은 어떤 뭐 신축 물량 대규모로 나오는 곳에서는 네네. 좀 전세가를 조금 누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나 야당도 뭐 약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겠죠. 아무래도. 고려했겠죠. 이거 안 하면은 좀 전세가가 또 약간 안 잡힐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차라리 4년 유예를 해주든지 좀 네.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둔촌주공 입주장 때 그러면은 좀 가격에서는 좀 영향을 좀 받나요? 이거 가격도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집주인이 입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물량이 워낙 많아요. 12,000세대 정도 네. 되기 때문에 서울이 2024년 올해 입주 물량이 36,000호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가 그중에 12,000호 빼버리면 사실 24,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요. 우리 신도시들 있잖아요. 1기, 2기 신도시들이 입주할 때는 항상 전세 가격이 약세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기 신도시, 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입주할 때 그때 분양가가 2억 얼마, 3억 얼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1억
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뭐 8천만 원도 있었고요. 네. 전세 가율이 보통 한 50% 정도 되는데 신도시 아파트 대규모 입지 물량이 나올 때는 전세 가율이 막 30%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저렴한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는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부담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대통령이 네. GTX B 네.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 이런 걸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착공을 안 했거든요. 2030년까지. 네, 그러면 이제 7년 안에 그를 다 뚫어서 이제 개통한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지금 교통 호재로 이제 GTX가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 GTX 쪽 영향은 좀 어떤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GTX 영향이 있죠. 이게 골드라인이고 뭐 광역 올해 정도 급행철도인데 올해 안에 보면 이제 지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GTX A는 동탄에서 수서 구간은 곧 하잖아요. 3월에 이제 개통하잖아요. 하네요. 3월 네. 말. 그러니까 동탄이 이제 그 GTX 역 주변에 아파트가 최근에 뉴스 보셨죠? 아, 롯데캐슬 동탄. 네. 전용 102였나요? 22억? 네, 22억 찍었죠. 22억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걸 전용 84로 환산하면 17억,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18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야, 18억 2천이면 마레프보다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기대감에 먹고 살잖아요. 기대감에 투자라는 거거든요. GTX가 개통이 돼요. 되고 나면 이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됩니다. 당분간 안 오를 겁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올라요. 네. 전세는 현재 가치를 따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살기 편하니까. 우리가 세입자면 야 2년 후에 GTX가 생기니까 지금 2억 올려줘.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난 지금 편하게 살고 싶다고 GTX 개통했잖아요. 야 2억 더 줘. GTX 개통했어. 그럼 2억 더 낼 수 있거든요. 왜? 서울 가기 편하니까. 네. 전세는 현재 가치로 움직이고요. 매매는 미래 가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GTX가 개통되고 나면 이제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는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GTX A는 이제 거의 재료 소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북쪽 라인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니까 조금 더 남아 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B, C잖아요. C가 조금 더 빠릅니다. C가 2028년 예정이죠. 네. B는 송도에서 이제 남양주로 가는데 이게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2030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으니 좀 푸시는 하겠죠. 네. 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해석하면 결국 다음 정권이잖아요. 뭐 어차피 내 임기 동안에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일정 목표를 정하면 저는 목표보다 빨리 되는 건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거든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1, 2년 정도는 더 늦어진다는데 저는 베팅을 하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이잖아요. 뭐 송도에서 사실 송도 국제도시 가보면 정말 좋잖아요. 막 스케일도 크고 그 그렇죠. 공원 또 멋있고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라고 하는데 서울 나올 때 진짜 짜증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불편한 지역들은요 GTX가 개통이 되면 그 불편한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저는 착공 들어갈 때 아마 큰 폭으로 한번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발표될 때 오르고 착공될 때 오르고 완공될 때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성격이 급해가지고 소문날 때 한번 오르고 발표될 때 오르고 착공될 때 가장 많이 오르고 완공될 때는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착공 들어갈 때 네. 아직은 7년 남았잖아요.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지금부터 일직선으로 쭉 상승할 수도 있으나 중간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착공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착공 들어가기 전에 우리 펜스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눈에 보여야 되는데 펜스 치기 전에 들어가는 게 좀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입주 앞두고 네.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건 저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실수요자 아니라면 지하철 9호선도 우리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양동 강서구에 네. 그게 2009년도였나요? 2011년도인가 이제 날짜는 가물가물한데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지하철 9호선 연장되기 전에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개통되고 나니까 안 오르더라고요. 지금 22억 거래가 됐다. 전용 84로 환산해 보면 18억인데 아무리 GTX 타고 서울 빨리 가도 그냥 서울에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가는 것보다. 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하고 비교하는데 아무리 동탄이 좋아져도 저는 마포 잠실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헬리오시티도 찾아보면 19억 몇천짜리 나오거든요. 10몇 층짜리.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헬리오시티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 아래 지역은 높은 지역을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오버슈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네네. 이제 110 부동산 대책 이렇게 네. 나온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110 부동산 대책은 조금 뭐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는 느낌인 것 같고. 공급 대책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뭐 주는 건 당장 없는 것 시장 같은데.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네. 공급 대책이었는데 뭐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냥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네. 정도 나왔는데 재건축이 안전진단 때문에 안 되고 있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죠. 그 며칠 전에 기자가 전화 왔는데 이제 안전진단 안전 글자 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안전 빼고 무슨 진단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안전 무시하게. 아니 뭐 어차피 비중이 뭐 안전이 높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뭐 구조 안정 점수, 네. 주거 환경 점수 있는데 어차피 구조 안정 점수를 내려가지고 무력화를 했는데 안전진단 없이 먼저 추진한다고 해서 저는 재건축이 빨리 될까? 최근에 강남 쪽이나 이렇게 조합 보면 시공사들이 입찰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돈이 안 되니까. 아니 건축비 뭐 다 올라가는데 그걸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시공사가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런 분쟁들이 있고 재건축 초과 이관 환수도 있는데 안전진단 그냥 빨리 해준다고 해결이 될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 대책은 그냥 묻혀버렸고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 네. 주차장법 완화해주고 뭐 하는데 아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금 건축하시는 분이 주차장법 때문에 건축을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왜 안 할까요?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해요. 전세에 안 들어오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 맞춰져야 전세 가율로 갭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는데 분양이 되는데 아니 전세가 지금 신뢰를 잃어버리고 무너졌는데 주차장법 완화해 준다. 이거 무슨 생뚱맞은. 그래서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이고요. 뭐 주택수 빼주겠답니다. 주택수 빼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세금이잖아요. 중과세에서 빼주겠다는 건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구매 욕구가 내려가 있는데 아니 세금 깎아준다고 사라고? 아 세금은 다음 단계잖아요. 그렇죠. 아 사고 싶어.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따지는 게 그거잖아요. 대출 얼마 나오느냐, 자기 자본이 얼마 되느냐,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를 따지는 거지. 다짜고짜 세금부터 이게 주택수 빼준다고 하면 나는 살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거죠. 네. 적어도 살 생각이 있게 구매 욕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 일십 대책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급 대책 내용도 그냥 공급 대책이에요. 그래서 일십 대책은 저는 기억에서 좀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또 하나 나오면은 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신생아 대출. 네. 신생아 대출은 이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녀를 출산하면 특례보금자리 시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례보금자리보다는 좀 제한이 네. 있죠. 특례보금자리는 자격 요건이 되면 뭐 9억 이하 주택이면 5억까지 DSR 받지 않고 소득 조건이 되면 대출이 나오는데 신생아 대출은 일단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저도 받고 싶어도 대출 받으려고 아기를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제한적이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이 있고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버팀목 대출은 전세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버텨보라는 거고요. 네. 디딤돌 대출은 그 집 살 때 담보 대출입니다. 버팀목을 해서 올라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인기는 끌긴 했는데 실제로 보면 디딤돌 대출, 전세 대출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대환 대출. 기존에 받은 분들이 네. 그냥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새로운 집을 살 때, 신규 주택을 살 때 신생아 대출 론을 받아서 뭔가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목적 달성에는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한 해에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나니까 네. 뭐 한 20만 가구 정도가 이제 뭐 혜택을 본다고 치면 네. 그 중에 뭐 집 안 사는 분들도 많으니까.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주 제한되는 영향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집 살 때는 기대감이라니까요. 네. 상승에 대한 기대감, 구매 욕구가 있을 때 사는 거지 출산했으니까 무조건 사자. 아니 왜 사냐고요. 기존에 사는 사람은 대환대출 아니면 전세대출로 가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 때문에 집값이 물론 내려가는 거를 살짝 방지해 주는 역할은 하겠으나 특례보금자리처럼 끌어올리는 역할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와 주셔가지고 그때 PF 얘기도 제가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뭐 그 사이에 지금 PF 쪽에서 뭐 막 사고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뭐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사고 터지면 안 되죠. 네, 총선 앞두고. 4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위기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위기설 나와가지고 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항상 위기는 네. 우리가 방심할 때 위기설이 아닐 때 나오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은 저는 위기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위기가 없냐, 위험 요소가 없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공급자 시장이 있고요, 수요자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수요자 시장을 주로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자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예상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자 시장은 집주인들이 급매로 안 내어놓으니까 그냥 보합세로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는 좀 안 되니까 중개사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공급자 시장을 보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거의 보리고개? 매우 어려운 시장이 지금 건설업계 시장입니다. 건설업계는 숨 넘어가고 있는데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요.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태형건설도 그렇고 산소호흡기 정도 되어주고 있는데 물에서 지금 끄집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에 빠져 있어요. 다들 둥둥둥둥 언제 빠져 죽을지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물에 빠져서 둥둥 떠다니고 산소호흡기 달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마 정부가 해결해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죠. 자금 지원 대책, 뭐 LH가 매입해 준다라고 하는데 LH가 전국 미분양이 지금 6만 3천 호 정도 되거든요. LH가 아람코도 아니고. 그거 뭐 다 해결할 수가 없죠. 아람코 정도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도면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 LH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6만 호, 7만 호는 정상이야. 2008년도, 2009년도에 16만 호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 돼야 위기지. 6만 호, 7만 호 가지고 왜 이래 호들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마 국토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6만, 7만 호인데 뭘 이 정도 가지고 괜찮아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속도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속도. 이게 우리가 살을 쪄도요. 천천히 살찌면 괜찮잖아요. 뭐 근육도 좀 생기고 하는데 갑자기 살찌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뭐 어떤 뭐 지병 때문에 살이 이렇게 찌면 관절이 아프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PF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에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살찐 거하고 똑같아요. 건설업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미분양이요. 2022년 1월에 2만 1,000호 정도였거든요. 2만 1,000호에서 2023년 1월에 7만 5천호까지 늘어났고요. 조금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2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 5만 8천호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6만 3천호까지 늘어났는데 6만 3천호 정도면 과거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속도 2만 1,000호에서 갑자기 7만 호까지 늘어난 부담이 일시적으로 누적이 됐고 중공업 미분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화해 줘야 되고요. 가만 내버려 두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정부도 일시 대책에서 살짝 나오긴 했어요. 네. 중공업 미분양을 사면 뭐 주택수 주택수 빼주겠다는데 중공업 미분양은 다 짓고 나서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미분양 발생하게 되면 막 프로모션 하잖아요. 뭐 골드바드 하나 이자도 주고, 깎아주고, 이자도 깎아주고, TV도 하나 에어컨 주고, 사주고. 에어컨 뭐 무료로 네. 뭐 설치해주고 여러 가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한 1년 안에 좀 해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3년이 지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미분양으로 남았다? 그 얘기는 입지가 굉장히 안 좋거나 두 번째 분양가가 터무니없는 고분양가입니다. 근데 주택수 빼준다고? 주택수 빼주는데 고분양가를 그냥 나보고 사라고? 전혀 효과가 없는 대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소화가 되려면 저는 패키지로 가야 되는데 정부, 금융권, 건설사들이 서로 머리를 좀 맞대야 됩니다. 정부는 중공업 미분양이 아니고요. 지방 미분양의 84%가 지방인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지자체는 취득세, 정부는 양도세, 네. 뭐 5년간 면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저는 금융권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금융권에서 많이 해줬잖아요. PF, 브릿지론 막 야 우리 돈 빌려줄 테니까 해. 완판되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금융권 어떻게 했나요? 돈 회수하고 금리 올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 금융권은 이자, 저리대출, 특별 상품을 만들어서 저리대출 뭐 한 몇 년 동안 한 적어도 3년, 5년 정도 해주고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 좀 해주고 이 3종 패키지 나오면 실수요자들 사지 않겠습니까? 네. 대출이자 좀 내려주고 세금 대폭 깎아주고 분양가 할인해주면 안 살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 패키지로 나와야지 골든 타임일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미리 소진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빵 터졌을 때
그때 뭐 이런 대책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공업 미분양이 그 보면은 이제 또 분양 받은 사람들도 이사 들어가 있는데 또 막 싸게 사서 막 들어오는 분들하고 또 예전에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그런 거 지금도 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 할인이 그래서 못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메리트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이게 계속 쌓이는 게 수치가 적다고 해서 뭐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계속 악성으로 바뀔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수분양자들도 생각해야 될 게요. 미분양을 빨리 소진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직도 미분양의 그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 나중에 가치 상승에도 큰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정상적인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저 집은 분양가 할인을 해주지라고 화내지 마시고 빨리 소진시켜서 틀어버리는 게 저는 오히려 길게 보면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지방도 좀 그 아직은 뭐 매매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 활발하지 않고 미분양도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정부가 지금 스트레스 DSR을 또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이 됐죠. 그래서 적용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제 금리를 상당히 지금보다 조금 더 높다고 가정하고 대출을 이제 깎아주는 맞습니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지금 요 타이밍 때 한다고 보세요? 자, 출산을 늘려야 돼. 여성가족부라든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가계부채 관리해야지. 이게 기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우리가 같이 섞어서 생각해 보면 갈팡질팡하는데 가계부채 당연히 관리해야죠.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스트레스 DSR은 저는 필연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왜? 집값이 지금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DSR 풀어주겠죠. 네. 아니 큰일 났는데 지금 뭐 가계부채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중요해. 근데 집값이 폭락하고 건설업계가 무너지면서 내수경제가 무너진다. 뭐가 중요한디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경제가 더 중요하지. 가계부채가 문제야? 그때는 DSR을 풀어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부채 관리하는 거고요. 스트레스 DSR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6월 30일까지 1단계 한 4.9% 정도 줄어들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가 2단계인데 마이너스 9.6%, 내년 되면 한 17% 정도 지금보다 한도가 실행 이전보다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출 받으실 분들은 미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변동금리만 적용이 되니까 고정금리도 같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부처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풀어줍니다. 다시 풀어주는 거고 그러면 신생아 대출은 왜 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또 자녀 우리 미래 네. 앞서서 우리 출산 이야기했지만 출산 문제가 또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좀 이게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DSR 절대 안 풀어줘. 네. 저는 세상에 절대 믿지 않는 말이 절대거든요.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다 상황에 따라 다른 상대적인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나오면 풀어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요. DSR이 풀렸다?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DSR이 풀렸다는 얘기는 야 집값 많이 떨어졌구나. 정부가 공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갔구나. 이거 거의 바닥이네. 라고 우리는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그널을 읽는 능력까지는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